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6월 아니죠? 7월이죠. 7월 13일 7월의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자, 7월 첫 번째 거래일이 7월 1일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요일이고 내일은 7월의 두 번째 목요일로 만기일 되겠습니다. 자, 이슈 오늘 수요일장 아침 시황 시작하려 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보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주세요. 네, 소리 체크하고요. 잘 들리시면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네, 그러면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이고요. 전거래일날 미증시가 신고가 나옵니다. 상승폭이 그냥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신고가 발생하면서 그림이 좋았죠. 자, 일단은 미증시 먼저 보고 갑시다. 자, 다우지수 어제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시황할 때까지만 해도 신고가까지는 아니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감한 모습 보니까 신고가를 발생합니다. 18,371점 얼마요? 95포인트였네요. 네, 95포인트 인데 종가가 347.67이에요 922.63포인트 네, 연봉 기준에서 5.29% 상승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됐고요. 월봉 기준 역시 18371.95 18,371.95포인트 올라갔고요. 장중에 300 얼마요? 최고가가 370일이었습니다. 371.95가 최고가였고요. 종가는 347.67을 마감합니다. 주간 기준 2.3% 상승이 나와줬고요. 월간 기준입니다. 자, 주봉 기준 신고가 맞습니다. 네, 신고가 올라갔고요. 일봉 기준 봅니다. 전거래일 날에요. 엄청난 폭등은 아니었어요. 하루 만에 폭등 나와가지고 신고가 발생했다라는 건 아닌데 그동안 이제 한 2주 동안이죠. 2주 동안 차곡차곡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신고가를 발생했고 이 모습은요. 지금 1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1년 2개월 만에 다우지수가 최고가를 발생했고 경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잠시 뒤에 뉴욕 마감을 보시면 되겠죠.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인 눌러주고요. 크게 이제 밀어준 다음에 조정을 발생시키니까 거기서 반발 지수라고 할까요? 반발력 때문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 어깨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공이 땅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잘 가면 무릎 혹은 이제 허리나 무릎까지 오르게 되는데 지금은 공을 이게 놓은 게 아니라 바닥에 대팽개 친 거죠. 힘을 줘서 내팽개 치면서 땅바닥을 치고 어깨보다 위로 머리까지 올라온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증시가 신고가 발생하고 잘 올라갑니다. 상승폭 키워줍니다. 나스닥 연봉지수는 아직 신고가까지 못 갔습니다. 나스닥이 그동안 다우에 비해 보시게 되면 지금 덜 갔죠. 네, 덜 가고 저항도 잘 받았고 자, 다우는 신고가지만 나스닥은 좀 못 가는 모습, 덜 가는 모습. 여전히 5,000포인트 이상이긴 하지만 올라오긴 했지만 좀 모자라 보이죠. 네. 그래 중요한 지표 구간대인 5,000포인트 이상을 나스닥도 돌파를 해줬습니다. 5,022.82포인트 나와줬고요. 어제 고가는 32포인트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그동안 5,000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저항이 강했었는데 이번 돌파가 나오면서 다우와 함께 이전 저항대 돌파와 함께 신고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우 같은 경우는 18,000포인트 이제 초반대죠. 18,000포인트 인근 정도가 그 저항이 강했다. 돌파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했었고 돌파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에 그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어떤 분 얘기를 하느냐? 맥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맥점이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 저항이 되고요. 맥점이 현재 주가보다 밑에 있으면 지지가 된다. 그 맥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맥점 구간 밑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저항으로 돌파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게 되고 돌파를 한번 하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한 3일, 5일, 한 달, 한 일주일 이상 그 맥점 이상에서 유지만 되면요. 그건 지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우와 나스닥이 그동안 저항이었던 맥점의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상승만 더 이어지고 지지라인이 예전 저항선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올랐느냐? 궁금하죠? 봅시다. 자, 뉴욕 마감 S&P 다우 역대 최고 나스닥도 올 첫 5,000포인트 돌파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와 S&P 500 지수와
다우존 산업 평균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나스닥 종합 지수도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말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국제유가 급등, 세계 중앙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책, 이게 유럽 쪽 얘기 나왔죠. 유럽 쪽에서 추가 경기 부양 얘기 나왔었는데 그 기대감은 상승 나왔다고 합니다. 사흘 연속 상승한 덕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신고가예요. S&P는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신고가 이게 나왔습니다. 상승폭 키웠다라고. 다우 나스닥 다 올랐어요. 자, 방금 읽었던 것처럼 국제유가 급등 때문에 상승했다라고요. 왜 올랐을까요? 어제는 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죠? 캐나다였나요? 캐나다에서도 그동안 좀 쉬었던 거, 산불 때문에 쉬었던 거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있다기보다 금액 못 오르겠네 라고 했었는데 왜 올랐는지 잠시 뒤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서 상승했다고 합니다. 상승 출발했다고 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 개막을 알리는 알코아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표를 내놓은 것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로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기준금리 인상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면서 호재로 작용했다고 하죠. 자, 일반적으로 지수가 좀 올라가요. 경기가 좋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잠재되어 있던 악재가 뭐예요?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바로 전달까지만 해도 경기가 좋아요, 뭐 실업수당이 어쩌고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고용이 좋고 지표가 좋고 얘기 나오게 되면 문제였던 게 뭐였어요?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준비은행의 총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밝히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지표가 좋아져도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나온다면 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가 좀 더 좋게 나와도 경기가 좀 좋아 보여도 문제가 덜할 거다, 걱정이 덜할 거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힘을 실어줬다. 자, 볼라드 총재는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장기적인 저성장, 저물가, 저실업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당분간 한 차례 금리 인상만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5월에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도 나타났지만 6월 신규 일자리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매제가도 예상에 못 미쳤지만 지수 상승의 걸림돌이 되기엔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2.3% 급등, 원자재, 금융 1.9와 1.2% 상승하면서 힘을 보탰다고 하죠. 자, 국제유가 저가 매수, 미국의 재고 감소 전망 4% 넘게 급등했대요.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자, 국제유가가요 저가 매수세가 나왔다고 해요. 50달러 밑으로 40달러대 중반까지 오니까 또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얘기 들려오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전망이 나왔습니다. 4% 이상 상승 나왔죠. 자, 그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보통 WTI라고 하죠. 전날보다 배럴당 2.04달러 오르면서 46.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 역시 배럴당 2.14달러 48.39. 자, 40달러대 중반에서 후반, 이제 50달러 형에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40에서 50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거의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국제유가 급등한 것이 전날 2개월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이다라고 풀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8주 연속 감소할 것 같다 라는 전망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5월 구인 건수가 연중 최저예요. 도매 재고도 예상 하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5월 구인 구직 회전율 조사 보고서에서 구인 건수가 550만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4월 584만 5천 건을 물론 전문가 예상치인 565만 건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퇴직, 해고 상황을 조사한 거라고 보게 되는데 구인 건수가 부진하다. 5월 신규 일자리가 많이 안 나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상폭보다 덜 나왔다 라는 분석 나와줬고요. 엔화가 이틀째 급락이에요. 일본 지금 또 한숨 돌리고 있겠네요. 엔화가 이틀째 2% 급락이라고 합니다. 금과 은과 은도 동반 하락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브렉시트로 불거졌던
시장 시간의 불안감이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 상승이 나와줬고 부담감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었던 엔화, 달러가 좀 내려온다. 그리고 안전자산 분류했던 또다시 금, 이것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역시 지난주쯤에 좀 한번 좀 팔려고 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지난주에 제가 장모님한테 금 좀 가져오세요 했는데 오실 때 안 가져오셔가지고 네, 다시 갖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꼭 갖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엔화 가치가요. 일본의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이틀 연속 2% 가까이 급락을 했다고 해요. 달러도 소폭 약세를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요? 증시 오르니까요. 그쵸?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97% 오르면서 104.82엔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안전자산 분류되는 엔화 수요가 감소한 것은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경기 부양책 이게 나와주기 때문에 이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호조와 경기 부양 기대감이 나올지 얘기했죠? 어제 기사 확인했을 겁니다. 유럽 증시가 경기 부양 기대감과 함께 미국 증시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상승이 있다. 네, 그쵸?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요, 14일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달 31일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경제 전망이 악화가 되고 올여름이 일부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고 하죠. 그쵸? 자, 정리합니다. S&P, 다우, 나스닥 역대 최고입니다. 나스닥은 역대 최고 아니고 5,000포인트 돌파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유가 급등.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저기 유럽 지역에, 그리고 일본 지역에 저거 부양책, 네, 그거 그 건으로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우리 국내로 넘어갑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는요, 전일 어떻게 했어요? 전일 고만고만했습니다. 네. 이틀 전에 올라간 자리에서 고만고만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1991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699원, 700포인트 약간 넘어갔다가 이제 좀 쉬는 모습이 있었는데 흐름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오늘요, 미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또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생기죠. 미증시의 종가는 국내증시의 시가다 아시죠? 그래서 코스피 월봉의 모습도 양봉 나왔고 주봉도 양봉인데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화요일 오후나 수요일 오후쯤에 방향성을 본다면 한 주간 상승이라면 한 주간 상승의 피크를 찔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고점 찍고 다시 이제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1990포인트 이 정도에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갭을 띄운다면 추가 상승이고 갭 띄지 못하면 다시 음봉이 나오고 눌림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일본 갑니다. 자, 십자형 캔들이군요. 전거래일날 1991포인트 마감입니다. 그런데 나쁘진 않아요. 자, 표시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일봉이 아닌 주봉 형태를 많이 봤었는데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평선 근처까지 이렇게 십자형 한두 번 만들어준다. 그리고 크게 꺾이지 않는다. 유지가 되고 있다 라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미증시 상승 마감했죠. 신고가 나왔죠. S&P와 다우가. 그러다 보면은 국내 증시도 신고가까지는 아니겠지만 2000포인트 돌파를 하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갑니다. 코스닥 양봉이죠. 네, 꼬리 길어지고요. 월봉 양봉입니다. 700 어제 찍었어요. 어제 700.82포인트 오전 9시 15분에 찍었습니다. 주봉상 양봉, 일봉상 십자형인데 약간 십자형 비슷한 모습에 약간 망치형 같기도 하고 그죠? 망치형 비스무리한 십자형이에요. 아래 꼬리 발생이 되면서 좀 올라갑니다. 700 근접한 자리까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잠깐만요. 요거 확인 한번 하고요. 자, 그래서 전거래일 같은 경우도 올라갔었는데 금일도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 상승이 있을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기사들 볼게요. 지금은 12개, 13개 정도 헤드라인까지 13개 기사 가져왔는데요. 시간은 34분 57분에 마이크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3분 뒤죠. 23분 동안 13개 기사, 한 기사당 한 2분 정도 보면 되겠죠. 자, 샌더스, 힐러리 클린턴 공식 지지 선언. 아침에 시황을 하기 전에요. 8시 좀 넘게 되면 8시 한 10분 뭐 전후에서 시황이 시작하기 전에 공식 시황 전에 뉴스를 틀어드립니다.
뉴스 지금 뭐 실시간 나온 뉴스를 틀어드리는데 거기서 나왔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견이 민주당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파이브 뭐 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포옹으로 화답했다. 그리고 저기 트럼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메신저 보냈다라는 얘기 나와줬는데 그 이번에 이제 지지선언이 사실상 클린턴 전 장관이 경선에 승리한 지 이제 약 한 달 만이에요. 한 달 만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뉴햄프셔주 합동 유세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온 것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이유와 그녀가 왜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강력한 지지 발언이 나왔죠. 그리고 민주당은 다음 달 말입니다. 다음 달 8월 말에 필라델피아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을 대선 후보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요, 트위터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자신의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부정직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에게 모든 것을 팔아넘겼다. 그가 오늘 지지선언을 하면 지지자들이 분노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뭐 좀 그래요. 트럼프도 뭐 세금 탈세 얘기하게 되면은 뭐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는데 참 이 거시기하다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왜냐면 정치 얘기와 그리고 이제 종교 얘기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손대기가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거기 안에 이제 숨어져 있던 얘기들이 참 이렇게 말하기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안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없다는 것처럼 뭐 이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둘 중에 누가 그나마 국민에게 좀 도움이 될 것이냐 라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투표라는 것들이, 그쵸? 선거라는 것들이. 그래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아니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거시기하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확실하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역시 양강체 제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유럽 증시 불확실성 제거 테리사 메이 효과로 강세장이 지속된다. 자, 유럽 증시는 테리사 메이 효과와 아시아 증시의 호조로 지난주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이끌 대장이죠. 선장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 확정되면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기대감이 런던을 제외한 주요 유럽 증시를 강하게 반등시켰습니다. 아니 브렉시트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브렉시트 얘기 나오면 주가 빠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하냐 안 하냐, 확실히 진행을 하고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다시 잔류하고 안정적으로 넘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거는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주사 맞아 보셨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제 다닐 때 국민학교였어요. 요즘에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이제 5학년인가 6학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주사라고 아시죠? BCG. 그게 불주사인지 모르겠어요. 불 한 것도 아닌데 아직은 불 난다는 거 해서 불주사였죠 옛날에. 불주사 BCG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쁘게 맞더라고요. 이쁘게 이제 점 6개, 9개 해가지고 이게 톡 찍는 것처럼 맞는데 예전에는 그냥 진짜 주사로 맞았습니다. 맞으면은 동그랗게 볼록하게 사막처럼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맞기 전에 내 앞에 친구가 맞고 으앙 막 울잖아요. 그러면 겁이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좀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아직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20대 10대는 모르겠지만 30, 40대 이상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주사 맞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주사 맞기 전에 앞에 친구가 주사 맞고 울고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플 것 같다는 생각. 그죠? 근데 실제로 맞고 나면은 아프긴 해요. 아프긴 하지만 맞고 한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집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인데
탈퇴 협상을 이끌 선장이 지목이 되었고 뭐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면 어차피 빠져나올 거랑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맞을 매는 먼저 맞아야 돼요. 먼저 맞는 매가 낫다라는 겁니다. 맞고 나면은 아물면 돼요. 에? 치유돼요. 때릴랑말랑 할 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에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라는 판단 때문에 강사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까크 지수나 뭐 도이치방크 등의 닥스 지수 이렇게 증시 FT 100 지수 역시 이런 그 유로스톡스 역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의 5월 구인 건수가 예상을 밑돌았다고 하죠. 연중 최저입니다. 6월에 신규 일자리가 크게 늘어서 반등 전망이 된다고 해요. 5월에 구인 건수가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5월에 구인 건수가 적었대요. 예? 일자리 구하는 사람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 많은 거지. 그죠?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구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구인 건수가 최저라는 얘기는 일자리가 그나마 안정적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요즘에요,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초저금리 관련해가지고 대안들이 자꾸 나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어제 이제 네이버 부동산 섹터를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초저금리, 그냥 초저금리도 아니고 초저금리라고 나옵니다. 초저금리에 건물, 빌딩이죠. 빌딩에 돈이 몰려 뭐 수백억씩만 몰린대요. 수백억씩만 몰린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은행 금리가 그래서 한 4, 5% 이렇게 올라올 때는 4, 5% 이제 한참 좋을 때는 8%까지 갔죠. 3, 4%만 돼도 그냥 은행에 맡겨도 물가 상승률이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까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1%대 금리까지 내려오니까 야, 여기다 맡겨봤자 이게 물가 상승을 치고 되면 손해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대안 투자를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자, 건물로 간다는 거죠. 빌딩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죠? 꼬마 주택이랑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 한 50억, 30억짜리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낮은 거. 8층, 5층, 5층, 7층 이런 거. 3층, 5층짜리. 그런 식 돈이 몰린답니다. 거기서 월세만 받아먹고 살겠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초저금리 돌파할 대안이 해외 채권이다라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상무님이 김진아 상무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금리가 1%대 초반인 지금 상황을 돌파할 대안이 해외 채권 투자뿐이다라고 합니다. 조만간 금리 올려요 한 게 4년째예요 지금. 해외 채권 투자 안 한다는 사람이 상당했는데 돌아보면은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아깝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 펀드인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펀드가 올 들어 6개월 만에 수익률 5.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오, 그래요? 오, 가장 큰 채권 펀드가 운영하는 채권 전문가라고 하는데 5%래요 수익률이. 괜찮죠? 정지예금 금리가 1.5%입니다. 네, 3% 정도 이상 높은 수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긴 한데 이게 주식을 다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채권 투자로 지금 간다. 요즘에 보면요, 저도 느낍니다. 저도 느껴요. 조물주의 건물주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그거 웃기는 얘기로 하는데 다 나옵니다 진짜. 다 나옵니다. 방송에서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개그 코너가 아니라 뉴스에서만 나오지 대부분의 경우 다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건 실제 맞고 장사가 잘 되면요 건물주만 돈 벌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사 잘 되면은 권리금 올린다 뭐 해가지고 잘 되니까 나가라 내가 차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즘에 채권 투자 얘기 자꾸 나와주고 있는데 저도 뉴스를 매일 봅니다. 뭐 업무 끝나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저도 네이버나 다음 이렇게 와서 스마트폰으로 막 이제 섹터를 막 봅니다. 투자 관련 섹터를 계속 보는데 요즘에 그 화두가 뭐냐면 채권이에요. 이번에 국내에 나온 채권 같은 경우도 완판되고요. 경쟁률이 뭐 8대1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8대1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경쟁률이요. 채권 투자 경쟁률이. 뭐 1,000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8,700원만 몰리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채권이라는 단어, 채권이라는 이제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브렉시트 이후에 세계 투자들의 안전자산 선언상이 강화됩니다. 채권이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왜냐면 자, 주식 있죠. 보통주, 우선주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이제 특수 주식들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보통주와 우선주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앞에 선순위 채권이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 회사가 망한다, 지급 불량 상태가 됐다,
이익이 적다 라고 하게 되면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적어볼게요. 한번 잠깐만, 이건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회사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진다라거나 뭐 폐업한다 라고 하게 되면 어디 먼저 돈을 줘야 되나요? 어디 먼저 돈이 들어가느냐, 바로 첫 번째가 선순위 채권입니다. 근데 예전에 CP에 관련해가지고 후순위 채권으로 해서 동향 사태가 있긴 했는데, 선순위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또 순서를 그려보신다라면, 잠깐만요, 이거 부분 선택을 좀 할게요.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문제가 됐을 때 첫 번째로 받는 게 뭐냐면 1순위가 채권이에요. 채권 투자자에게 먼저 이제 이익금을 줍니다. 이익금과 배당을 주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갖고 있는 분에게 이제 배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보통주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이렇게 순서가 오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이 또 있어요. 그 다음 후순위 채권인데 요거 이제 후순위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동양 사태 났던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거죠. 회사를 말아먹어도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으로 지금 돈이 좀 몰린다. 게다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로 좀 가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뭐 AA 이렇게 나오는 신용등급, 우리 회사가 지금 AA 얘기했잖아요. 거의 뭐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계 내에서. 그 정도 되면요, 금리가 낮아요. 금리 낮아요. 거의 은행 금리 좀 줍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해외 쪽으로 잘 굴리게 되면 웬만큼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런 채권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채권 시장에 이제 자금을 블랙홀처럼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금융자산 가격 전반이 각국 통화정책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특히 통화정책과 가장 밀접되어 있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뭐 금리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나와주고 있는데, 브렉시트가 채권 시장에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간 좀 불안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 국가들은 국내 이제 자국 내 채권 이익률을요 8% 10% 줍니다. 국채인데도 불구하고. 국채는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수익률이 8% 뭐 10%까지 갑니다. 물론 거기 몰빵은 안 되겠지만, 조금 리스크 적은 안정적인 자금에다가 일부, 그리고 리스크 좀 있어 보이도 그쪽에다 좀 일부 해놓게 되면 이렇게 수익률이 평균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채권 쪽에 관심이 좀 몰리고 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무님 젊으시죠? 네. 저보다 나이가 좀 젊은 것 같기도 하고, 저만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음에 이종격 투기처럼 금융도 업종 관계없이 상대를 쓰러뜨려야 된다. 황영기 금투협회장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도 법인 지급 결제 허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요, 어떤 그 벽이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편의점 가보셨나요? 편의점에 가게 되면요, 편의점에서 별거 다 합니다. 택배도 하고 로또도 하고, 뭐 겨울이면은 어묵도 팔고 닭도튀겨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다 팔아요. 그죠? 알뜰폰 스마트폰도 팔고 안 파는 게 없어요. 자동차도 판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 편의점 가면요 차도 살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해서 다 갖다 팝니다. 과거에는 먹을 거나 간단한 이제 전자제품이 아니라 생필품 같은 거 팔았는데, 요즘에는 크게 돈 들어가는 뭐 전자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약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만들어다 팔고, 치킨도 구워주고 바빠요. 왜냐? 왜 그런 식이 되느냐?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하나의 업종인 하나의 업무만 보면서 그걸로 그 경쟁력을 키워서 운영이 됐다면, 요즘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뭐 증권사는 증권 업무만 봐야 되고, 은행은 여신 업무만 봐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도 반가를 팔죠. 반가도 팔고 보험도 팔고, 은행에서도 뭐예요? 증권사 연계해가지고 그 상품 팝니다. 이제는 금융업종도 그런 식으로 관계없이 다 오픈시키고 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칸막이를 제거해야 된다, 깨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 결제가 제한되어 있어요.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만 일반 기업의 지급 결제나 외환 송금 자금 조달을 서비스할 수 있는데, 증권사는 이 역할을 못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은행은 증권사의 업무들을 끌어와요. 오픈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황 회장이 이번에 증권사의 법인 지급 결제 업무가 9년 전인 2007년 6월 국회에서 논의돼 법이 통과된 사안인데 왜 안 하고 있느냐? 빨리 진행하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증권업종도 경쟁력을 그만큼 가져가고 더 많은 일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산될 겁니다. 물론 금융업종만 포함된 게 아니야. 모든 업종이 다 이런 식으로 오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풀스택이 돼야 된다. 멀티플레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권 업무만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여신 업무를 신경 안 쓴다, 보험은 신경 안 쓴다. 아니에요. 증권 보시거나 이쪽 업계에 있다 하더라도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은행의 여신 업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 업종에서는 풀스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 회사 직원들도 전문가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업계 상황뿐만 아니라 연관된 그 상황도 다 같이 봐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금투협회장의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증권사도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을 해야 된다. 네, 지지합니다. 네, 한 표. 다음, 되살아난 고점 항목입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불신 확산.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이전부터 했어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뭐 14개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상장 폐지됐고 지금 불안하다. 또 얘기 나옵니다. 중국 그 기업들의 악몽이다. 중국 원형자원이 4월입니다. 홍콩 업체로부터 이자 등 74억 원 갖지 못해가지고요. 지분이 가압이 됐어요. 공시를 이렇게 거짓말로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근데 거래소가 중국 원형자원의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라고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화살표가 밑으로 빠지고 있죠. 못 믿을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업종 그 회사들 웬만하시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달 말에 불선시 공시법인 지정을 하고 벌금 부과 등 페널티 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 공시로 투자들에게 피해를 준 게 심각한 문제다. 검찰 보고발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 상장된 중국계 기업 현황입니다. 다 나오네요. 차이나 그레이트, 중국원양자원, 글로벌 SM, SNC 엔진그룹, 차이나우란, CKH, 이스타시홀딩스, 웨이포트, 완리, 크리스탈 신소지, 로스, 웰스리, 삼노드 디지털, 평산차업, 코에리홀딩스, 연합가기, 중국식품포장, 성룡, 광전투자, 중국고섬.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상장 폐지입니다. 전체 중에서 약 40% 정도가 상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레이트 트리치 테크놀로지, 골든 센트리, 오가닉, T 코스메틱 상장 심사 중인데요. 상장돼도 부담이 됩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허위 공시도 심하고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시대 차익 얻고 먹튀하는 게 많아요. 고섬 사태, 중국 고섬 2014년 상장 폐지된 중국 고섬 사태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지 상장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웬만하면요, 자 이럴 때는요 피하는 게 좋아요. 그죠? 야, 이런 얘기 나와주면은 안 하면 돼요. 그죠?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 그 기업의 국내 상장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그 종목들 웬만하면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허위공시 분식회계 증시에는 상장 외국 기업. 그러니까 보세요. 외국 기업들이 문제입니다. 다 중국 얘기죠. 거의 대부분. 성년 광전투자 중국, 고섬, 연합과기, 평산차업 다 중국이에요. 조심하라는 얘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들이 많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이 많고요. 부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웬만하시면 이런 종목들은 투자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쪽이에요. 이달 말에 부천에서 행사가 있어요. 부천에서 이제 이달 말 27일날 부천 국제 만화 축제가 있는데 매년 진행합니다. 매년. 애니메이션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원 미디어가 44년의 역사 애니메이션 업계의 산증이다 라고 나와줍니다. 떠돌이같이 달려라 오돌이 달려라 하니 엄마 한이 달릴 거예요. 그거 아시죠? 네. 나일이 이 나쁜 기집애 그 한이 추억이 많합니다 진짜. 그걸 만들었던 그 업체라고 보여지는데 은하철도 999 캔디 등 연간 80편 이상 애니메이션을 오임해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 업체들도 요즘에 좀 돈벌이가 좀 돼요. 캐릭터 산업
한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좀 벌이가 되고 있다. 뭐 뚜비뚜바 눈보리 등에 대한 뭐 국민 콘텐츠 대통령 수상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업종들도 좀 지켜볼 필요 있다는 겁니다. 행사가 거의 이제 이때쯤에 매년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요. 요거 이어서 터닝맨 카드로 손오공이 대박났다. 창사 이래 매출 최대 매출. 근데 이거는 얼마 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 계속 나옵니다. 야, 터닝맨 카드 대박이네 진짜. 응? 대박입니다. 캐릭터 하나만 잘 잡으면 돼요. 애니메이션 업종이든 다른 업종이든 간에 그거 하나만 잡아놓으면 대박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터닝맨 카드 신드롬 창사의 최대 매출 나와줬고요. 브렉시트 반사 효과는 한국 채권에 해외 금 투자금이 몰린다. 자, 이게 채권 쪽에 몰린다고 했습니다. 채권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게 볼만합니다. 국내 채권에도 브렉시트 영향으로 그 동네는 그렇고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채권 쪽 내놨던 것 중에서 경쟁률 치열하게 나와가지고요. 모집 금액 4배 이상, 8배 이상 올라간 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주식 수익률은 훨씬 높아요. 좀 안전하게 예금하는 것처럼 한다라면 가능성 있다는 얘기죠. 자, 재료 하나 봅니다. 다음 달 2일날 8월 2일날 삼성전자가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S7을 공개합니다. 오케이! 스마트폰 부품주 봐야겠죠? 디스플레이 봐야겠죠? 재료 오픈됩니다. 관심있게 보십시오. 날짜 나왔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7월 옵션 만기 중립 수준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 라고 나옵니다. 자, 다가오는 14일 내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중립 수준이 나올 것 같다. 크게 파동은 없을 것 같다 라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데일리 헤드라인 보고 마무리합니다. 7월 옵션 만기는 중립 전망, 포스트 브렉시트 20대 2차 관문 얘기 나왔고요. 수출 유심해보세요. 이벤트 리스크 경계감 유지 필요하다. 신흥 증시 상승 속에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 나온다. 실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나와줍니다. 자, 이제 시간이 56분하고도 50초 57분 곧 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절반입니다. 오늘 팔아야 금요일 돈이 돼요.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주말에 놀러도 가고 연장제 가입도 하고 신규 가입도 하고 프로그램도 사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익 나는 종목들 뜬 거 아침에 뜨겠죠? 뜬 종목들 좀 챙겨 놓으시고요. 그 자금으로 어디로? 여기로 위너스톡으로 입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익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방송 위너 트레이더와 함께 하시고요. 자, 잠시 뒤에 선재고님께 마이크 연결드리면 오늘 수요일 방송도 여러분 힘차게 카리스마 있게 기분 좋게 재밌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 선재고님께 마이크 연결드리고요. 오늘도 화이팅!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